정치문학 김종상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여러 지금 신들, 영웅들이 등장하죠. 전쟁이 나오고 여기에서 최고의 신 제우스의 리더십을 한 12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부터 우선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소통의 달인, 정확한 농공행상, 예외 없는 원칙, 그리고 철저한 권력 배분, 또 단호한 결단력, 절묘한 신비주의도 등장하고, 냉철한 현실주의자이면서 또 변화에 대한 어떤 변신의 귀재이기도 하고, 되도록 적을 만들지 않고 또 의회주의자이면서 상생도 잘 도모하는 그런 한 12가지의 리더십이 나오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여야가 이래 첨예하게 이념적으로든 또 정당이 갈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리더십 발휘하기도 쉽지 않고요. 저는 오늘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을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선거에 차출해야 하나, 이 문제와 윤석열 또 대통령의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의 리더십을 물론 신화입니다만은 12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동훈 부분 얘기하기 전에 먼저 현안들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화물연대, 어쨌든지 간에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으로 일단 화물연대의 파업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동안의 문재인 5년에서 버릇을 잘못 들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노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원칙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물밑에서는 항상 서민이나 근로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부분의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시대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파업하는 화물연대, 자기들은 파업을 하면서 만일에 병원에 또 관계된 사람들이 파업을 하면 욕합니다. 자기 가족들이 병원 못 가니까요. 또 얼마 전에 서울 우유에서 부분 파업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우유 이런 거 또 공급이 안 되면 애들 기르는 또 근로자들, 이 노조들, 엄마들은 또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자와 근로자의 문제가 자기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 갖고는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년 되면 춘투 하투 하면서 이 노조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제도를 잘 마련해야 한다, 협상도 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튼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이 노조 또 화물연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아주 잘 대응을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지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 지금 이 서훈 전 안보실장이 구속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도 내가 다 한 거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요. 결국 지금 이재명, 문재인 등 할 것 없이 전선이 너무 많아서 정부가 다 일일이 대응은 못합니다만은, 우리나라 공무원이 이렇게 월북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월북하려고 했다, 이렇게 처리가 되었다고 만일에 이게 맞다면은, 이 문재인이나 이 밑에 있는 이런 친구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윤건영 전 상황실장이지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은 누가 그러면 조국을 위해서 일하겠느냐, 이래 헌신해갖고 이렇게 구속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데요. 지금 이게 그 상황하고는 틀립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 나라 국민이, 또 그것도 공무원이 월북하지 않았는데 월북으로 조작이 된다면, 이게 무슨 이 위에 있는 이분들이 조국을 위해서 일을 하고 국가에 헌신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또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나가면은 불행한 사태가 온다, 계속 얻어맞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뭔가 자신들도 현 정부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할 게 있다, 이처럼 들리는데요.
자기네들이 지금 아마 뭐 아킬레스건처럼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의 관계밖에 없거든요.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수사에 관여한 특검 부분이 뭔가 서로 간에 말 못할 사연들이 있으면 그 외에는 뭐 있을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언젠가는 밝혀져야 한다.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6.25 등 전쟁을 겪고 아직도 이산가족들이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일방적으로 이 강경 좌파들에 끌려서 또 자기도 그런 의지를 들고 밀어붙였던 거 아닙니까? 국민들 공감도 없이 해서 일어난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눈치를 보느라고 이 월북했다, 이 공무원 이렇게 조작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관련인데요. 결국 정진상, 김용해서 구속해서 기소가 되었는데요. 이들이 첫 번째 일기는 유동규를 넣었다가 그 뒤에 줄줄이 나무, 김만배에서 들어갔다가 이들은 오히려 뭐 조금 바른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고, 이진이 지금 들어갔지요. 김용, 정진상 해서. 정진상은 제가 볼 때는 힘들고, 김용은 그래도 뭐 성남시 의회 출신인데 자기가 무슨 이재명과 뭐 한 배를 탈 만한 그게 되는지 버틸 것처럼 하기는 하는데, 이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는 또 자기가 진실을 얘기도 할 수 있다, 뭐 생김새를 보면요, 이런 느낌이 조금 들고, 정진상은 제가 볼 때 아마 이재명과 끝까지 같이 갈 그럴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재명 부부는 검찰이 많은 증거를 또 확보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 쌍방울 그 자금책도 지금 태국에서 붙들렸고요. 물론 자기가 거기서 재판을 하고 들어오지 않는다고 지금 버티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도 힘들 테고, 정진상의 이 공소장에 보면은 428억 원을 더 받기로 한 부분, 처음에 700억이 그분의 뭐 몫이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유동규였다 했다가 또 700억 뭐 이거는 천하동인 1호는 저 김만배가 자기 거라 했다가 뭐 들쭉날쭉인데, 결국은 유동규 또 남욱해서 이들이 얘기하고 번복을 했는데요. 이 번복에 관련된 이 진술과 부합하는 증거를 검찰이 얼마나 지금 확보하느냐 참 쉽지는 않을 텐데, 그 부분이 하나의 관건이다, 저는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지금 이상민 행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아마 처리되고 이 부분을 이제 청와대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인데요. 지금 이태원 저 가족협의회가 새로 떠서 권성동 저 국민의힘 의원이 또 세월호처럼 가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해서 서로 간에 뭐 또 마찰이 좀 생겼는데, 가족협의회랑 저는 이 가족협의회의 외곽은 상당히 어찌 보면 정쟁과 관련된 정치적인 부분을 색채를 띠고 지금 등장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뒤에 섞여 있는 사람들 중에 억울한 부분들이 있는 분들, 이분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교묘하게 이를 이용하는 세력들이 아마 또 이걸 갖고 갈 거거든요. 용산 서장도 구속이 되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1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았어요. 이게 깔아앉아 있지만은 언제 또 이게 수면 위로 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 사태가 다 마무리되면 윤석열 정부가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대응해야 된다.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의 대타도 아마 임무를 물색했을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대통령이 슬기롭게 해결하는 게 맞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애착이 많으면 또 다른 데다가 활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민 장관으로 보면 주말이고 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자기가 책임질 부분이 사실상은 법적으로는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 오늘의 핵심 주제인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의 국민의힘 당대표 차출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당 역사를 보면요, 여태까지 대통령이 있는 정당 또 대통령이 될 사람이 있는 정당만 흥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면 이재명이 버티기는 사실상 거의 어려운 상황이고, 한동훈 장관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만이 전부 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당대표로 나오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 뒤에 차기 정부까지 가야 한다. 그런 면으로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이 아직 정치적인 부분도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맡아가 있는 사법부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차출은 맞지 않다. 시중에 여러 가지 차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보다 한동훈 장관이 등장해야 할 그런 명분이 더 축적된 상황들이 정치적으로 발생하면은 한동훈 장관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총선에는 차출하는 게 맞다, 새바람을 일으키고요. 근데 지금 당대표로 나오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 만나서 나경원이든 안철수든 또 유승민이든 한번 만나봐라. 이번에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 연금 부분이나 국민 또 건강보험 부분은 잘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런 사람들이 왜 내를 안 불러주나, 이런 속내를 들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민주당하고도 만나야 될 판에 자기 내부에 있는 조금 다른 목소리 내는 이런 사람들, 저는 그래도 한 번쯤 대통령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당원의 비율은 당대표 선거할 때 민주당 같은 경우에 90%가 당원 투표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0% 정도라도 올리는 게 저는 가능하고 맞다. 여기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너무 당 대표 뽑는데 내부적으로 당원 비율로 하는 게 뭔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론이 조금 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추구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당권 주자들에게 모두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당대표직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대통령이 확약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 아니면 당 지도부에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권 후반기로 들어가면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고 또 오세훈, 뭐 이준석도 누구 편을 들 가능성이 많고, 유승민,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다들 자기 목소리 내면서 차별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사람을 꼭 누구를 찍어서 그렇게 갈 필요는 윤 대통령이 저는 없다. 그러나 만나는 보는 게 맞지 않겠나. 그것도 지금 시점에는 한 번쯤 만나는 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골고루. 그리고 윤핵관이나 원내에서 자기 의견을 대변해주는 주류들이 있는 거는 뭐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들을 앞세워서 가는 거는 국민들의 눈높이로 보면 약간 식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연을 넓히고 정치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를 발굴하는데 대통령이 지금부터 힘을 쏟아야 한다. 도어스태핑 이런 거는요, 당의 대변인이나 홍보 수습들이 하면 되고, 대통령은 가끔씩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언제든 해서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자들 상대하는 것보다는 국민을 상대하고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질문 받고 자기 의견을 대변하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인수위원회에서 왜 지난 정부에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걸 얘기 안 합니까? 그걸 전부 다 얘기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게 해놓고, 그래서 지금 이럴 수밖에 없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청와대 개방 같은 문제 아닙니까? 청와대 구중궁궐에 들어가 있다가 보니까 국민과 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국민과 소통하고 나오려고 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글로벌적인 위상에 비교하면은 당연히 근사한 영빈관 같은 거 하나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해서 이 예산을 전부 다 못하게 하고, 왜 청와대에서 나왔느냐, 이 발목을 잡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청와대 영빈관 같은 거 활용하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럼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대통령이 청와대 안가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으면은 국민과 소통도 안 되고 동떨어지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게을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제대로 어필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내년 총선에 모든 걸 올인한다고 볼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차출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총선 전에 저는 뭐 꼭 지금 당대표가 공천을 위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는 사람을 당원 비율을 좀 높여서 충분히 연대해서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적정한 시점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등장할 수 있는 명분이나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되면 뭐 미룰 것도 없이 등장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